런던 한복판 수백 년 된 건물들 사이에서 유독 빠르게 올라가는 초고층 빌딩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용된 혁신적인 건설 기술이 한국 기업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노리코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해왔지만 정작 런던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한국 건설사와 협력하며 감탄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겠습니다. 직접 보고 경험해야만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런던의 중심 그로스베너 가문에서 태어나 자란 아멜리아입니다. 우리 가문은 런던의 최고급 지역인 메이페어의 MEYFAI아와 벨그레이비아 BELGR AVIA의 대부분을 소유한 부동산 가문이며 단순한 상류층을 넘어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귀족 가문 중 하나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에게 부는 곳 책임이라고 배웠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가문의 자산을 어떻게 유지하고 확장할 것인지 늘 고민했고 저 역시 그러한 사고방식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런던 중심가의 건물들은 내 것이 아니면서도 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가게가 들어서고 사라지는지, 어느 건물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부모님은 끊임없이 체크했습니다. 우리가 거리를 걸을 때마다 아버지는 이곳저곳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건물은 몇백 년 동안 우리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곳이다. 어린 시절에는 그 말이 그저 당연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8세기부터 가문이 관리해온 금괴 보관소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영화 같았습니다. 우리 가문은 단순한 부동산 소유주가 아니라 실물 자산을 직접 통제하는 가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나를 런던 한복판의 비밀스러운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양의 금괴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가문이 수세기 동안 쌓아온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금덩어리로 보이겠지만 이 안에는 역사가 담겨 있다. 우리 가문이 살아남기 위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모든 기록이 이곳에 있다. 그때부터 저는 가문의 무게를 어깨 위에 지고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의 기대에 맞게 성장해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규율과 품위를 갖춘 완벽한 귀족 아가씨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루 일과는 엄격했습니다. 아침에는 승마와 골프, 오후에는 피아노와 미술, 저녁에는 정통 영국식 테이블 매너를 배우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심지어 대화할 때 사용하는 단어까지 세심하게 조정받았습니다. 어떤 표현이 더 우아한지, 어떤 단어가 더 품이 있어 보이는지 부모님은 집요하게 신경 썼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통제된 환경 속에서 자라며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덕분에 학업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부모님이 원하던 대로 옥스포드 대학교 정치경제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제 인생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 진짜 꿈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밤이 되면 스케치북을 펼치고 몰래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예술을 취미로만 허용할 뿐 진로로 선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술이 돈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했고 결국 저는 그 꿈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기대대로 살아가던 어느 날 저는 대학에서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노리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도쿠가와 가문의 후손으로 일본 전통을 중요시하는 가정에서 자란 엘리트였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철저한 가정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며 같은 고민을 가진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에 위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노리코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문화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저는 이야기 전개가 흥미로웠고 감정 표현이 인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노리코에게 하자 그녀는 정색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본 문화가 아시아에서 가장 우수해. 한국은 일본을 따라하는 것뿐이야. 처음에는 그녀의 의견이라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K-POP 음악을 듣고 있으면 노리코는 곧장 휴대폰을 빼앗으며 듣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음악이 훨씬 깊이 있고 고급스럽다고 강조하며 한국 음악은 가볍고 수준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향한 그녀의 태도는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철저한 배척과 경계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제가 입는 옷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제가 한국 스타일의 옷을 시도해 보려 하자 그녀는 바로 반대했습니다. 그런 건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일본 브랜드가 훨씬 우아하고 격조 있어. 저는 처음엔 그녀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취향을 선택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노리코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노리코가 그렇게 경계하는 한국 문화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학년이 바뀌면서 새로운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동아시아 역사와 정치를 다루는 한 강의를 선택했습니다. 이 수업은 동아시아의 역사적 관계와 정치적 갈등을 깊이 다루는 과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흥미로운 주제라 생각하고 신청했지만 이 수업이 제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업 첫날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짝을 지어 토론 과제를 수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효진.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효진은 차분한 말투를 가졌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깊이가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첫 토론 과제를 준비하며 저는 한국 역사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첫 토론 주제는 동아시아에서 지속되어 온 역사 왜곡과 정치적 갈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학문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효진이 들려준 이야기는 예상보다 훨씬 깊고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그녀는 일본이 과거 한국을 식민 지배하며 벌인 만행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화재 약탈, 민족 말살 정책까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한국의 아픈 역사를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일본 정부가 이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효진은 일본 교과서가 어떻게 역사를 편향되게 가르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자발적인 참여라고 서술되고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된 교과서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내용을 노리코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와는 깊은 우정을 나눴고 그녀라면 이 문제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기대를 안고 노리코에게 이 수업에서 배운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노리코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한국의 주장일 뿐이야.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효진이 보여준 역사적 자료들은 분명 명확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리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많은 것을 했지만 한국도 일본에게 혜택을 받은 부분이 많아. 그리고 독도는 원래 일본 땅이었어.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거야.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었지만 노리코의 태도는 너무나 확고했습니다. 마치 배운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반응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노리코가 한국 문화를 무시했던 이유도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저는 희망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만나면 서로를 이해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자리를 마련해 효진과 노리코를 소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리코는 이 만남을 극도로 불편해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대화를 피하려 했고 효진이 말을 걸어도 형식적인 대답만 건넸습니다. 그러던 중 효진이 조심스럽게 독도 문제를 언급하자 노리코는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 그녀의 태도는 더 이상 토론할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고 기존에 배운 정보를 그대로 믿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노리코는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학교에서 일본인 교수 야마토가 주최하는 강연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역사와 영토 문제였습니다. 강연에서 교수는 독도 문제를 다루며 일본의 공식 입장만을 강조했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 강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효진의 표정이 굳어졌고 저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효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삼국사기,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문 헌비구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기록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또한 17세기 일본 막부 공식 문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야마토 교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몇 마디 반박을 시도했지만 효진과 저는 이미 여러 자료를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점점 더 관심을 보였고 결국 야마토 교수는 당황한 채 강연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학교 게시판에는 이 강연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이 올라왔고 역사학과 교수진은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학교 측은 동아시아 역사 강의의 편향성을 인정하고 강의를 개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리코는 이 사건 이후 저를 더욱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았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가서 직접 그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벌어진 동아시아 역사강의 사건 이후 저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노리코와는 예전처럼 가깝게 지내지 않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녀가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가 마무리되고 저는 가족이 있는 런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 저는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최근의 경제 동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문에서는 런던과 해외 여러 도시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건설 및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국과 일본 건설사들과 협력할 일이 많았다. 두 나라 모두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더군. 저는 순간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도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맞아요. 일본은 전통적인 기술과 정밀함이 강점이고 한국은 빠른 실행력과 혁신적인 기술이 강하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노리코에게서 들어온 이야기는 일본이 훨씬 우수하다는 것이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 한국 건설 기술에 대해 감명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러셨나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직접 경험한 사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최근 진행된 런던 시내 초고층 빌딩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영국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나 예상보다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게 되었고 단 6개월 만에 공정을 30% 이상 앞당겼다고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보통 건설 프로젝트가 몇 년씩 지연되는 게 다반사인데 한국 업체가 참여하자마자 현장이 완전히 달라졌어. 효율성이 뛰어나고 기술이 압도적이더군. 아버지는 특히 모듈러 건설 기술과 프리패브 프리마이너스 패브리케이션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업체들은 주요 건축 부품을 미리 제작해 조립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동시에 품질도 유지하는 시스템을 적용했어. 솔직히 영국에서는 이런 속도로 진행되는 걸 본 적이 없다. 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게다가 건물의 내진 설계도 한국식 방식을 적용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럽 방식보다 더 견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노리코는 한국이 일본을 따라간다고 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력과 혁신으로 영국의 도시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아버지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영국 런던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인 배터시 발전소 배터시 파워 스테이션 재개발 프로젝트에서도 한국 기술이 도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과거의 산업시설을 현대적인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였는데 한국의 친환경 스마트 건설 기술이 적용되면서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특히 배터시 발전소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친환경 난방 및 냉방 시스템을 적용했는데 기존 영국식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평가받았지. 아버지는 그 기술이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 노하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국이 이미 세계적인 건설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는 노리코의 주장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리코는 한국이 일본을 모방하는 수준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한국은 자신만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노리코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런던에서 진행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셨어. 노리코는 처음에는 무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세한 사례를 이야기하자 그녀는 조금씩 신경 쓰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그냥 일부 사례일 뿐이야. 일본도 충분히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이 대단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더 이상 일본의 그늘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도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하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한국이 실제로 이루어낸 성과들을 접하면서 저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직접 가서 보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을 단순히 동아시아의 한 나라로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강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리코와의 갈등, 그리고 학교에서의 역사적 논쟁이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만이 제가 찾고 있는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로. 한국에 가기 전에 꼭 가야 할 명소를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 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